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클린 아키텍처가 이제 아무래도 그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하는 데 아주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와. 클린 아키텍처 말고도 이제 좀 비슷한 컨셉의 아키텍처들이 이제 많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엉클 밥씨가 좀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클린이라는 이제 단어 가져갖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클린 코드라든가. 그래서 이게 뭐 상업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사용한다라고도 이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좀 클린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끌리더라고요. 왜냐면 깔끔하다. 약간 좀 그런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키텍처가 깔끔하다? 좋지 않을까?' 클린 코드도 약간 좀 비슷한 뉘앙스의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채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아키텍처가 나왔는지 이제 한번 얘기를 해 보자면은 네 클린 아키텍처에 대한 이제 컨셉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아마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비즈니스 규칙에 대해 이제 관심사가 제대로 이제 분리되지 않아서 좀 테스트가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거나 이제 프레임워크가 바뀌거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바뀌거나 또한 이제 뭐 UI가 바뀔 때마다 아무래도 그런 로직들이 비즈니스 규칙하고 같이 의존성이 좀 강하게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영향이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규칙에 대해서 좀 재사용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아키텍처가 고안이 된 걸 보면은. 그래서 엉클밥씨는 이제 비즈니스 규칙에 대해 관심사를 분리해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저수준과 고수준의 이제 계층을 나눠서 저수준에서 고수준의 이제 의존 관계를 가지게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수준이면 어떤 거냐. 가장 변경되기 쉬운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레임워크나 UI 같은 것들은 이제 변경되기가 쉽잖아요.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예 고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변경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안에 뭐 서버에 있는 그 데이터, 전사 비즈니스 규칙 같은 것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림을 하나 보여 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화면 공유 여기 있구나. 혹시 보이실까요? 네. 보여요. 네 이러한 이제 원형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제 먼저 크게 보면은 이제 엔티티라고 해 가지고 전사 비즈니스 규칙들을 담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가장 고수준의 모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 회사 같은 데 보면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어디서 데이터를 받아온 그다음에 이제 서버에 받아오잖아요. 그 서버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즈 케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엔티티를 통해서 받아온 그런 데이터의 흐름을 처리하거나 데이터를 이제 가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좀 종속적인 그런 비즈니스 규칙을 담고 있고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 이제 인터페이스 아답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 프레임워크에서 좀 용이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환해 주는 과정을 한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프레임워크가 변경하거나 뭐 아니면 UI 요소가 변경됐을 때
이런 인터페이스 아답터도 변경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외부에 있는 거는 이제 프레임워크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이게 뭐 프레임워크라고 하면은 뭐 안드로이드가 됐을 수도 있고 웹일 수도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엉클 밥 씨는 이제 이 꼭 4 개를 지킬 필요는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보여준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최소한 클린 아키텍처에서 제시하는 이제 컨셉대로 비즈니스 규칙을 담는 계층 하나랑 그러한 이제 비즈니스 규칙을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인터페이스 아답터만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프레임워크에 이제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단위 테스트도 이제 프레임워크 없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셉을 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규칙이 있으면은 이제 계층이 몇 개로 나눠져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우에 맞게 이런 계층들을 나눠 주면은 될 거라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의 클린 아키텍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크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 레이어, 도메인 레이어,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제 데이터 레이어를 보면은 이제 엔티티, 즉 서버나 DB에서 이제 받아온 오는 그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이제 받아오고, 이제 레파지토리에서는 이제 매퍼를 통해서 그 도메인 모델로 이제 바꿔주게 되죠. 다만 이제 이런 계층 간에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정책상 이제 어 고수준의 모듈이 이제 저수준의 모듈에 의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두거든요. 이제 DIP, 솔리드 원칙에 이제 DIP 원칙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로 해서 이제 레파지토리를 주게 돼요. 그래서 레파지토리는 이 래퍼를 통해서 도메인 모델로 바꿔주고, 유즈 케이스는 그 도메인 모델로 다 받아서 이제 어 XRP 원칙에 의해서 이제 한 가지의 책임만 가진 그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즈 케이스들을 프리젠터나 뷰 모델에서 이제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젠터랑 뷰 모델에서 이제 뷰에 맞게끔 데이터를 또 가공시켜 주거나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해 주고 이제 뷰에 그려지는 과정이 이제 되는 거죠. 소스를 대략적으로 한번 봐 볼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는 의존 관계를 좀 명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제 멀티 모듈로 구성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워크에 중독성 없이 이제 유닛 테스트도 가능하고 이제 독단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드로이드 모듈이 아닌 이제 코틀린 자바 모듈, 퓨어한 모듈이 이제 구성을 했고요. 보면은 이제 도메인 이제 뒷단에서 사용할 그런 데이터들을 담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데이터 레이어 저수준의 모듈과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 이런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두고 있고, 이제 그 레파지토리에 보면은 이제 4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이미지 필드에 대한 이제 페이징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고, 이미지 필드 그 보관함에 대한 걸 이제 받아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RL을 통해서 뭔가 보관함에 있는 이미지 필드 데이터를 삭제하는 로직이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필드를 이제 보관함에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끔 하나하나씩 다 유즈 케이스에 넣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즈 케이스를 사용하는 걸 보면은
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뷰모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프레젠터 역할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뷰모델 같은 저는 이제 MVVM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뷰모델에서 해당 이제 필요한 유즈 케이스를 받아와서 그다음에 이제 처리를 해 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데이터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API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그 뭐 로컬 DB가 될 수 있죠. 이게 뭐 룸이 될 수도 있고 램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랑 이제 상관없이 구현을 하기 위해 이제 따로 데이터 소스라는 걸 이제 둬 가지고 네, 이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처리를 해 줬습니다. 보면 이제 레파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래퍼를 통해서 이제 도메인 모델로 변경해 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어 안드로이드에서는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라든가. 저 너무 빨리 지나가 가지고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아 네네. 그 그러면 이제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는 지금 도메인에 있는 거고 실제 구현체는 데이터 레이어에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이유는 이제 변경이 적은 거에 대해서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역전을 거기서 해 준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질문 없으실까요? 저 혹시 해당 관련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아 네 상관없어요. 혹시 재영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의존성을 낮추는 행위가 어떤 걸 위해서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그 테스터블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의존성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의존성을 낮추면은 유즈 커플링으로 이제 그 뭐라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목객체를 넣어서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제 강한 참조가 생기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좀 테스트하기가 좀 많이 까다롭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부에 뭔가 클래스를 생성해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요소에 따라서 이제 뭔가 변경이 되면은 그 클래스를 이제 또 고쳐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OCP 원칙에 좀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걸 이제 원하기 때문에 보통 세터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컨스트럭트 이제 생성자로 이제 주입을 해 주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BI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확장성하고 이제 그 테스터블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낮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질문해 주세요. 상석님이나 태웅님은 뭐 질문 주실 게 없을까요? 아 네네. 네네.
이게 아무래도 구현체를 그대로 넣다 보면은 어 아무래도 구현된 거에 대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뭐 API나 이런 거 룸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 이제 에서 이제 가져오는 작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구현체에다 이제 해당이 되면은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터페이스 통해서 목 객체를 이제 구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입을 해준 다음에 이제 유닛 테스트 가능하게끔 이제 보통 테스트를 많이 진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페이스로 그 어 주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가 사실 멀티 모듈러는 프로젝트를 안 짜봤거든요. 네네. 근데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할 때도 멀티 모듈을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작은 거는 안 써도 될까요? 사실 과하죠. 네,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좀 많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유즈 케이스도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거고 이제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에도 뭐 해 주는 작업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로컬이랑 이제 리모트로 나뉘는데 리모트밖에 안 쓴다 하면은 바로 레파지토리로 이제 연결을 해도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번 써본 적은 있는 게 낫겠죠? 그래도 이제 해 보는 게 중요하죠. 왜 쓰는지도 알아야 되고. 아하. 근데 이제 왜 쓰는지 느끼려면 이제 좀 거대한 프로젝트를 해 봐야지 이제 좀 느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니다 이렇게 네. 관심사를 나누게 되면은 나중에 큰 프로젝트를 했을 때 뭔가 크게 변경이 있을 때 좀 변경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뭐 작은 프로젝트에도 한번 적용을 해 보고 나중에 이제 회사가 가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한번 겪어 봐도 되는 거라서 사실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클린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알면 좋은 거라서. 일단 감사합니다. 아 발표가 처음이라서 좀 많이 미숙하네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질문 없으면은 네. 네네. 상관없어요. 네. 저도 그거 궁금했는데. 빨라지죠. 그래들이 자동 캐싱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모듈별로 나누면은 그 모듈을 수정할 때 이제 멀티 모듈로 나누게 되면은 그 수정한 모듈만 이제 비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단일 모듈보다. 더 질문 없으면은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 혹시 저 마지막 질문 네네. 혹시 다른 분들 혹시 좀 괜찮으실까요? 너무 시간 끄는 것 같은데. 아 아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테스트 코드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어 이제 멀티 모듈에서의 이제 테스트 코드를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좀 큰 프로젝트면은 이제 이 서비스가 자기가 짠 코드가 이제 바로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니까 테스트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토이 프로젝트에서도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살짝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그냥 작은 프로젝트 하나 해 본다고 했을 때
테스트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목적이라 해야 되나? 작은 프로젝트. 작은 프로젝트는 사실상 좀 테스트 코드가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 네네. 왜냐면 이제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목적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뭐라 얘기해야 되지? 그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좀 이해를 취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걸 수도 있고 이제 CI/CD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걸 수도 있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다 해서 100% 이제 무결성을 나타내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는 돌아간다. 보통 리팩토링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없으면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그 카메라 X 라이브러리로 카메라 기능 구현하는 거 코드랩에서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진행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천천히 해주세요. 그냥 편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프로젝트 하나를 새로 파서 구현하면서 코드랩에서 나온 내용들 알아가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네네네. 카메라 2랑 카메라 X랑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 거 보여요? 네, 제가 그걸 때마침 찾아놨는데 역시 준비성이 좀 철저하시네요, 태웅님. 원래 카메라 X 전에는 카메라 1이랑 카메라 2가 라이브러리가 있었대요. 근데 카메라 1은 옛날 거라서 지원하는 게 적고 21 API 21에서 그게 deprecated 그걸 뭐라 하죠? 지원 중단이라 해야 되나? 디스트로이드 그거 말씀하시는 거. 네, 지원 중단이 돼가지고요. 네. 그리고 카메라 2는 기능이 많은데 사용하기가 매우 복잡하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구글에서 작성한 코드가 있는데요. 이건데 보시면은 코드가 1000줄이 넘어갑니다. 오, 그만큼 엄청 이게 길고 또 카메라 관련 예외 처리를 할 게 또 많고 생명주기 맞추기도 살짝 까다롭고 그런 점이 카메라 2에 있었는데 이제 구글이 아니라 구글 맞나? 카메라 X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따로 스레드 처리할 필요도 없고 사용하기 쉽게 짧은 코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카메라가 막 야간 모드나 막 HDR 막 고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카메라를 이제 어딘가 이제 보여주려면은 서피스 뷰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 서피스 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페이스 뷰요. 잠시만 찾아보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 완성된 그건데요. 보시면 이게 그 맨 처음에 그 실행되는 카메라 관련 객체나 그런 것들을 초기화하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가 프리뷰, 그 미리 보기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프리뷰라는 거를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레이아웃에서 작성한 프리뷰 뷰라는 이 레이아웃을 그 뷰 컴포넌트를 붙여 놓으면은, 여기서 그걸 넘겨주기만 하면은 미리 보기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미리 서피스 보기까지. 뷰 역할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카메라 2는 안 써보고 이번에 카메라 X를 찾아가지고 한번 해본 거거든요. 답변이 됐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 네네. 미리 보기가 그 뷰파인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 네네, 사진 그 카메라 앱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나오는 그 화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완성된 걸 미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기능은 진짜 없고, 그 사진 찍는 거랑 그 동영상 녹화하는 거, 그래가지고 한 곳에 저장되는 그 기능만 딱 간단하게 있어요, 그 앱이. 근데 에뮬레이터에서 할 수 있어요. 네, 그 네, 보시면은 네, 렉이 좀 걸리는데, 그 익숙한 에뮬레이터가 자체 카메라를 키면은 이런 식으로 막 돌아다닐 수도 있고 시점도 돌릴 수 있고 이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느린 건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혹시 이렇게 네, 지금 여기 시점에서 살짝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 혹시 이 카메라 X를 이제 VR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VR은 아마 쪽 프레임워크가 있지 아니 그 라이브러리라던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잘 제가 모르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구글 포토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진 찍히는 거, 그리고 동영상은 아까 찍어 놓은 건데 동영상도 이런 식으로 오. 네, 잘 찍히는 건데, 이거를 코드랩 따라서 한번 코드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이제? 일단 맨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종속성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종속성은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네. 그리고 따로 참고할 건, 카메라 X는 그 최저 API 레벨이 21이라고 하고 안드로이드 10 이상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저는 데이터 바인딩 쓸 거예요. 해주고 코드랩대로 따라서 하면은 그 메인 기능이 아닌 다른 거는 일단
빠르게 진행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텍스트 어때요? 텍스트. 이렇게 딱 되고 데이터 바인딩 쓸 거라 레이아웃 바꿔줬고요. 보시면 구성은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프리뷰 나올 레이아웃 하나랑 사진 찍을 때 쓰는 버튼 하나, 동영상 찍을 때 쓰는 버튼 하나 이렇게만 딱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코드 작성해 줘야 되는데요. 일단 데이터 바인딩 설정을 잠시만요. 메모장 코딩 됐어요. 메모장 코딩. 예. 발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라 전 다 이해합니다. 태웅님. 천천히 하세요.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그래도 이 코드들 자체는 코드랩에서 가져온 거니까 그래도 확실할 겁니다. 먼저 그 권한을 요청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완성된 거 가지고 설명하는 게 나을까요? 그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그 흐름을 따라가자면은 처음에 액티비티 생성됐을 때 권한을 요청을 하는데요. 이거는 권한 요청 다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함수인데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권한 목록은 여기 나온 이 카메라랑 그리고 오디오 녹음 그리고 외부 스토리지에 그 저장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세 개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권한이 없으면 네, 이렇게 권한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타트 카메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관련 것들을 추계하는 곳인데요. 그 아까 그 카메라 2가 그 생명주기 관련해서 그 문제점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 X는 이 카메라 프로세스 카메라 프로바이더 얘를 통해서 그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 동기화를 시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데 카메라 이 프로바이더에서 카메라 프로바이더를 가져와 가지고 보시면 bind to life cycle 이걸 통해서 여기 라이플 사이클 오너 그 첫 번째 그 파라미터로 넘겨준 애한테 그 생명 주기를 동기화할 수 있어요. 뒤로 넘겨준 애들을. 언바인드 올을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
만약에 이전에 그 카메라 프로바이더에 연결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그 에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인드 투 라이프 사이클 함수 호출하기 전에는 무조건 언바인드를 호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리뷰는 프리뷰 이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빌더를 사용해서 set surface provider에다가 아까 작성한 이 프리뷰 뷰를 넘겨주면은 해당 뷰가 이렇게 그 미리 보기로 설정이 됩니다. 코더는 이 친구가 그 동영상 찍을 때 쓰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데인데 퀄리티 셀렉터를 통해서 지금 사용할 퀄리티 그 영상 화질을 결정을 해줍니다. 이건 보시면 목록이 이렇게 SD, HD, FHD 이렇게 많은데 하이에스트나 로우에스트를 통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화질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디오 캡처랑 이미지 캡처 이 둘은 그 사진 찍을 때 얘네들이 사용하는 각각 동영상 사진 찍을 때 사용할 것들을 이렇게 넣어줬고요. 또 그 카메라가 그 보통은 전면 후면 이렇게 갈려 있는데 거기서 무슨 카메라를 쓸 건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여기서 위에 설정한 모든 것들을 네, 액티비티 생성줄기에다가 묶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context compat.main get executor 이거는 이 리스너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건데 익세큐터가 뭔지 내가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스레드 루퍼에 있는 그 핸들러랑 비슷한 역할이더라고요. 대신에 얘는 그 러너더블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왔습니다. 이렇게 스타트 카메라를 통해서 그 카메라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온클릭 리스너를 통해서 그 사진 찍기 버튼이랑 영상 촬영 버튼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데 먼저 사진 찍기 쪽 먼저 보자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미지 캡처를 다시 받아주는데요. 이건 이게 널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역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혹시나 스타트 카메라 여기서 이 이미지 캡처가 초기화가 되지 않으면 리턴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코드를 썼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진 찍을 때 이게 저장될 이름을 정하는 건데 이건 날짜랑 그 시간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마 네. 이름이 나오는 곳이 있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파일명은. 그 다음에 콘텐트 밸류 이쪽은 그 미디어 스토어를 통해서 그 기기 저장소에 실제로 파일 저장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해하기가. 하지만 일단 읽어보자면 여기서 그 파일명을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날짜랑 시간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미지 타입은 JPEG 타입으로 그리고 이게 P 버전 이상이면은 28, API 28 이상이면은 이 경로에다가 저장을 하는 걸로 상대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콘텐트 밸류라는 것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디어 스토어를 통해서 해주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쪽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미지 캡처 아까 만들어 놓은
이미지 캡처를 통해서 테이크 픽처 이걸 통해서 이미지를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다가 모두 다 전달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은 이미지가 캡처되고 저장될 때 이 콜백이 발동이 됩니다. 이곳은 그 캡처 실패했을 때 온 에러로 넘어오고요. 성공했을 때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뜨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엄청 코드는 복잡한데 코드 자체는 엄청 짧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비디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비디오 캡처를 이렇게 널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고 처음에 비디오 버튼 눌렀을 때 이걸 만약 연타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리를 하는 동안 먼저 이 캡처하는 버튼 이것을 비활성화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코딩 객체를 만든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그 동영상 파일명 적용하는 곳이고 내보내기 위한 그 준비하는 곳이고 이곳은 미디어 스토어 관련 옵션 설정하는 곳입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만든 그 이 변수들을 통해서 여기다가 전달을 해주고요. 먼저 그 다음에 그 오디오 이게 그 동영상이 보통 소리랑 같이 녹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만약에 이 권한이 부여가 정상적으로 돼 있다면은 이렇게 오디오 옵션을 켜가지고 녹화가 같이 되도록 소리가 설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녹화를 시작합니다. 녹화를 시작하면은 이렇게 리코드 이벤트 형식으로 지금 현재 상태가 넘어오는데요. 이 스타트는 녹화 시작이고 파이널라이즈가 녹화가 끝났을 때입니다. 이렇게 스타트가 되면은 이제 녹화가 시작됐다는 뜻이니까 이 여기 리소스 스타트 캡처를 녹화가 시작됐으니까 세링의 스탑 캡처 녹화 중단하기로 그 텍스트를 바꿔주고 다시 활성화 시켜줍니다. 버튼을. 그리고 만약에 녹화가 끝났다 그리고 에러 없이 완료가 됐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리코딩 객체를 닫아주고요. 다시 널로 만들어주네요. 여기서는 그 에러가 발생했을 때 경우네요. 이건 에러가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녹화가 끝났으니까 다시 녹화 시작하기로 텍스트를 바꾸고 버튼을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비디오 촬영할 때나 이미지 촬영할 때 익스큐터를 넣어주는데 왜 넣어주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카메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할당해 주는 걸로 아는데 자세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정말로 이거는 아까 그 1000줄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짧고 좋은데 이 미디어 스토어 쪽이랑 그런 개념들을 제가 사실 잘 익히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사실 네. 설명하려면 콘텐츠 프로바이더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네.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거기는 거기 공부만으로도 또 한 짐이라. 오늘은 네, 카메라 조금 주제니까 카메라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좋은 것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저는 설명을 잘 못 드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짧은 코드만으로도 이렇게 카메라 기능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유용해 보여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와. 아, 음. 준비를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쉽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코드랩 하신 거죠?
네. 코드랩 링크도 보내 드릴게요. 네네. 저도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여쭤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신 거죠? 다음 차례가 저여 가지고. 아 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네.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어 화면 공유를 처음 해봐 가지고. 혹시 보이시나요? 네. 저는 사실 뭔가 좀 대단한 거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오늘 급조한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쪼끔 퀄리티가 안 좋아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요새 이제 컴포즈 공부를 좀 틈틈이 하고 있는데 뭐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해서 그래서 뭐 강의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막 뭐 어떻게 레이아웃 구성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찾아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스킵을 하고 인상 깊었던 내용 위주로 짧게 요약을 해서 준비를 해 봤고요. 네. 그래서 일단 컴포즈가 기존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냐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왜 컴포즈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좀 요약을 해 왔는데요. 그래서 뭐 기존의 방식을 보면은 이제 뭐 지금 요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방법들이 이제 새로 나왔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 안 하고 코딩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액티비티에서 뭐 상태에 맞춰 가지고 기존 뷰의 상태를 고려를 해 가지고 이제 속성을 바꾸도록 리퀘스트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죠, 아주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뷰가 이제 보여지는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버튼이 눌러지면은 이제 클릭 리스너에서 그 뷰의 비저빌리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보여지고 있지 않으면은 비저블로 설정한다. 뭐 요런 식으로 구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구조에서 문제점이 뷰를 수동으로 빼면 이제 저만 끌 는 상태가 보여지고 이런. 네네. 끊겼어요? 네. 이제 보이세요? 네네. 죄송해요. 제가 네트워크 환경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요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뷰를 수동으로 여러 위치에서 조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상태가 보여진다거나 이렇게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감을 했고 여기까지는. 그래서 컴포즈의 방식은 이제 데이터는 밑으로 흐르고 이벤트는 위로 흐른다가 이제 컴포즈의 약간 메인? 컴포즈의 캐치프라이즈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상위 컴포저블로부터 하위로 전달이 되고 이벤트는 이제 여기서 직접 트리거 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가 위로 올라가서 상태가 변경이 되면은 이제 리컴포지션이 트리거 되면서 이제 밑으로 쭉쭉 다시 리컴포즈가 수행되는 구조이겠죠. 위로 올라간다는 게 약간 어떤 거 말씀하시는 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이따 코드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음. 네, 그래 가지고 사실 근데 이거를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저도 일단 만들면서 공부를 했는데, 좀 레이아웃 구성보다는 좀 상태 다루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이게 원래 좀 포켓몬 입력하려고 했는데 영어밖에 안 써져 가지고 이런 거 됐거든요.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뷰모델이 있고 이제 스크린 요거는 이거 따라서 제가 만들어 본 거. 그래서 보시면 뷰모델 데이터 실제 데이터는 뷰모델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포켓몬 리스트 스크린이 가장 최상위 컴포저블인데 보시면은 여기서 뷰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제 여기 뷰모델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밑으로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이제 심플 텍스트 인풋 컴포저블로 여기서 전달이 되고 있고 또 이 리스트 데이터는 심플 리스트라는 하위 컴포저블로 이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데이터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이제 데이터가 밑으로 흐른다가 요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위로 흐른다는 이제 뭐 이벤트를 보면은 심플 텍스트 인풋에서 여기 입력 버튼 누르는 게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onClick 이벤트가 실제로 버튼 클릭은 이제 펑션으로 매개 변수로 받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뷰모델에 함수를 호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벤트 발생한 게 쭉쭉 올라가서 뷰모델의 함수를 부르게 된다. 그리고 그때 이제 부모 컴포저블을 통해서 부르게 된다 해서 저는 이 부분이 이벤트는 위로 올라간다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호이스팅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이 이제 얘를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뷰모델을 바로 불러버린다 이러면은 사실 다른 화면에서 재사용하기가 어려운 건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두 군 넣어 줬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봤던 게 프래그먼트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프래그먼트가 없고 이제 얘가 최상위고 뷰모델 바로 얘에서 가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파일 이름인데 그냥 요런 식으로 많이 구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스크린 닷 코틀린 해 가지고 거기 그냥 탑 레벨 펑션으로 컴포저블을 놓는 형식으로 형식으로 구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프래그먼트 없이. 그래서 뭐 요런 거 해 봤고요. 또 뭐 얘기해야 되죠? 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심플로 이름을 지은 이유가 보시면은 전혀 이제 지금 포켓몬 리스트 뭐 화면이지만 포켓몬과 관련된 거는 전혀 없고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쪼끔 더 재사용성을 증가를 시키려면 뭐 모디파이어나 이런 거를 바깥으로 빼서 뭐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예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좀 재사용이 가능하게 고런 정도로만 했고요. 제가 어 요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같아요. 네. 리컴포지션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리컴포지션은 이제 이 스테이트 지금 여기서는 라이브 데이터로 뷰모델에서 가지고 있고 스테이트는 이쪽에 라이브 데이터를 스테이트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테이트가 바뀌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리컴포지션이 트리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럼 데이터 클래스에서 네. 프로퍼티를 변경하면은 그것도 리컴포지션이 일어나나요? 문서에서 본 건데 말 끊겨서 들려요. 특별한 타입으로 쓰지 마라. 아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문서에서는 이제 뮤터블한 타입으로 쓰면 안 된다. 요런 것도 다 리스트로 쓰게 하고 그런 거 보니까 데이터 클래스에서 밸류 안에 뭐 프로퍼티가 바뀌는 것만으로는
리컴포지션이 트리거링 되지는 않고 이제 그 통째로 바꿔줘야죠, 직접. 저는 근데 그렇게 왜 네네. 뷰터블로 선언을 하면 안 되나요? 선언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거기서 이제 불필요한 실수를 막기 위해서 지양을 하라고 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뮤터블로 해 버리면은 이거를 통째로 안 갈아치우고 요 안에 있는 것만 살짝 바꾸는 실수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의도치 않은 데이터가 좀 보여질 수 있으니까 리컴포지션 과정에서 그런 거는 최대한 이제 여기를 이뮤터블한 타입으로 사용을 하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복잡한 앱이면은 스테이트가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네네. 이제 컴포저블 임자가 엄청 길어지겠네요. 네네. 그쵸. 그거는 그래서 이제 피할 사실 수 없는 방법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이렇게 임자를 다 하나씩 해체하지 말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데이터 클래스라고 해야 되나요? 좀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스테이트 홀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렇게 하라는 이제 글을 보긴 했는데 제가 그거를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넥스트 스텝으로 남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로 하면은 임자를 엄청 많이 넘겨야 되는 거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용하는 것도 좀 힘들겠네요. 네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라이브 데이터 스테이트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유전성 추가를 해야만 했었다. 그래서 뭐 굳이 라이브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그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뷰 모델에서부터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게 제가 더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저 그러면 뭐 스테이트 굳이 플로우를 쓰면은 굳이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지 않아도 되죠. 그쵸. 네. 근데 또 이제 기존에 뷰 모델에 라이브 데이터 사용하는 코드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마이그레이션을 뭐 빨리 하려면은 뭐 이런 거 써도 될 것 같아요. 컴포즈 도입하려면 다 스테이트 플로우로 바꿔야겠네요, 라이브 데이터.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됐고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하다 말았는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텍스트 원래 입력할 때 에디트 텍스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텍스트 필드로 구현을 해야 됐었는데 쪼끔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이 상태를 내부에서 전혀 저장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제가 이 지금 입력되고 있는 텍스트를 제가 직접 관리를 해 줬어야 됐거든요, 요렇게. 보시면은 이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컴포저블 함수인데 텍스트가 입력이 되는 한자 한자 입력될 때마다 이거를 올려 가지고 뷰 모델에 이거 스테이트 바꿔 줘야 되고 거기서 이제 스테이트 바뀌면 다시 리컴포지션 돼서 이 텍스트가 업데이트가 되고 요런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됐어 가지고 '이거는 좀 불편하다.'라고 좀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로직이 뷰 모델에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나요? 네네. 그쵸. 그래서 의미가 있기는 하구나. 물론 막 쓰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체크박스나 이제 라디오 버튼을 좀 지양하라는 이유가 아무래도 상태를 갖고 있는 그 컴파운드 버튼을 네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네네. 뷰에서 갖 그러니까 뷰에서 뭔가 로직을 아. 갖고 있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해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2.2 말씀해 주신 대로 2.2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상태를 최대한 직접 관리하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현이 되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뭐 이 주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써 놓은 거고 이제 또 하면서 느꼈던 게 컴포저블 함수가 이제 순수 함수랑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장점 중에 하나가 좀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이 없다. 그래서 인풋이 같으면은 아웃풋이 항상 같다. 이게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장점? 네. 장점 중 하나잖아요. 근데 결국은 컴포저블도 유사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인풋이 같으면은 이제 결국은 보여지는 뷰도 똑같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게 좀 리컴포지션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고 좀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변경이 돼서 이제 트리거가 됐는데 좀 입력이 변경되지 않은 거는 어차피 아웃풋이 똑같기 때문에 뭐 순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리컴포지션이 다시 할 필요가 없어서 건너뛰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효율적으로 좀 뷰를 UI를 구성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컴포저블은 결국은 '코틀린이 있어서 됐구나.'라고 느낀 게, 이제 기본 컴포저블도 몇 개 살펴봤거든요. 이게 기본 제공되는 버튼 컴포저블인데 보시면은 인자가 엄청 많죠. 그래 가지고 이거 다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으로 느꼈던 거는 이제 디폴트 아규먼트. 이게 디폴트 아규먼트 첫 번째 거 빼고 지금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은 이거 10 개를 다 써 줘야 되는데 이제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네임드 아규먼트도 이거 버튼 쓰는 쪽에서는 요거 네임드 아규먼트로 다 쓰고 보통 쓰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네임드 아규먼트 없었으면은 이제 그 10 개도 구분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컴포저블이 컴포즈가 컴포지션 패턴을 사용해서 컴포즈인데, 그래서 보시면 항상 마지막 인자로 이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컴포저블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쓸 때 트레일링 람다로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런 코틀린의 특성 때문에 좀 제 기준에서 음. 아름다운 코드로 작성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었고, 그리고 트레일링 컴마도 커스텀 컴포저블 함수 직접 작성을 할 때 아무래도 인자가 계속 개발하면서 추가가 되게 되니까 이제 이거 트레일링 컴마가 아. 있으니까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온클릭이나 컴포저블이나 이제 다른 함수 매개 변수로 빈번하게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코틀린이 아니었으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의식의 흐름이 이어졌는데 일단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내용이 좋네요. 좋은 강의였습니다. 와. 네. 혹시 근데 저기서 네. 혹시 람다를 아니 코틀린에 네. 람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네. 코틀린이 써서 네. 컴포즈를 구현하기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자바에도 람다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저 람다 부분은 네네. 자바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네. 몇부터 되죠? 자바 1.8 부터 되나요? 그 아 자바 버전이. 네. 네. 근데 저희 서비스는 API가 21 이어 가지고 그거 다 아 50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컴포즈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음.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일단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뭐 요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기존의 커스텀 뷰에 대응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네. 이제 커스텀 뷰로 만들고자 생각했을 때보다 이제 코드가 훨씬 적잖아요, 일단 보기에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런 게 되게 많으면은 또 막 찾기 네.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긴 할 것 같아요. 혹시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을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어. 네네. 우선 컴포즈를 안 썼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XML과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로 저희가 운영을 하잖아요, UI 부분은. 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뷰 바인딩이나 데이터 바인딩으로 데이터를 이제 바인딩해 줘 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사용해 줘야 되는데 네. 이럴 때의 단점이 저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서로 굳이 연결을 해 줘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아 네. 그다음에 이게 서로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값이 불러 이게 정확히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이 점 때문에 이제 컴포즈가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액티비티나 XML로 나눌 거 없이 네. 한 부분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바인딩을 안 해 줘도 돼서 한 부분에서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속도도 훨씬 빨라질 것 같고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봤는데 그 컴포즈로 했을 때 비드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희는 컴포즈 기존이랑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네. 더 느려졌어요 속도. 2개 합치면은 더 느려진다 하더라고요. 네. XML. 하나만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30% 인가 넘게 늘어나 가지고. 엄청 큰 거 진짜요? 아니에요? 30% 면. 30% 는 다시 롤백 하셔야겠는데요. 근데 원래도 오래 걸려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 비드 시간 한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근데 혹시 녹화 중인가요? 이거 말하면 좀 가지고. 아. 녹화 중이구나. 네네. 나중에 개인정보로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발표를 끝내 보겠습니다. 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혹시 제 차례인가요? 안톰님? 아 아 그럼 저 발표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PPT를 좀 급하게 만든 감이 있어서 우선 이번 주에 살짝 저도 바빴어 가지고 예전에 제가 살짝 UI 쪽 공부한 거를 이제 PPT로 만들어 봤는데 사실 제가 개발을 하다 보거나 이제 살짝 협업할 때 아니면은 토이 프로젝트 할 때 제가 UI, UX 쪽을 좀 많이 보잖아요, 이제 안드로이드 쪽은. 그래 가지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 기사를 보시면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이제 카카오톡 UI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네. 어 너무 멋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디자인을 안 넣었나 본데 이제 기존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플로팅 바로 이제 친구 추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위쪽에 친구 추가 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UI를 바꾸게 되면서 밑에 이제 내비게이션 바로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슬라이드로 못 넘어가게 패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네.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카카오 측에 물어보니까 이제 구글 디자인 지침에 따라서 이제 옆으로 넘어가는 스와이프를 없애고 이제 메뉴 탭을 하단으로 내비게이션 바로 뺐다고 말을 했대요. 사실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어
이거는 이제 가이드에 맞지 않는 디자인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가이드에 맞지 않는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각 플랫폼을 존중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iOS와 안드로이드의 큰 차이점은 뒤로 가기 버튼에 있잖아요. 이제 iOS는 A 앱에서 B 앱을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A 앱으로 돌아가야 할 때 이제 전체 내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앱 실행하고 있는 앱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홈 버튼을 한 번 눌러 가지고 다시 홈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에서 보면은 이제 뒤로 가기 버튼만 누르면은 다시 전에 실행했던 앱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각 플랫폼이 존중하지 않는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좀 예쁘장하게, 흔히 말하는 예쁘장하게만 만드는 디자인에 집중되어 있는 디자인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디자인인데요. 이제 이 디자인은 이제 우선 눌러서 보여드리자면 이 디자인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쁜 디자인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안드로이드에서 저희가 구현을 한다 하면은 이거 쉽지 않죠. 심지어 이제 안드로이드 기본 라이브러리 UI를 안드로이드 기본 UI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여러 가지를 추가하겠죠.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UI에 들이는 시간과 이제 특정 디바이스나 특정 환경에서 잘 안 보이거나 크러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이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는데 이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해당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특정 라이브러리를 실행을 못 해 가지고. 네. 갖고 사실 플랫폼을 존중하는 게 가장 큰 이유죠. 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이제 왜 제가 가이드라인이 중요하고 카카오톡이 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이폰과는 다르게 안드로이드 폰은 여러 제조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애플 단독으로만 만들지만 안드로이드 폰 회사는 뭐 삼성도 있을 거고, 지금은 접었지만 LG도 있을 거고, 뭐 화웨이 막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기존 순정 안드로이드를 커스텀하는데 그것들을 막 저희가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기에선 보이고 어떤 기기에선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리는 점은 이제 우리는 왜 가이드라인이 중요한지 알고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겠죠?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사실 구글 머터리얼 디자인의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은 엄청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서 보여드리자면 뭐 이제 뭐 화면 및 승인의 화면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유저 온보딩 개념이라 해 가지고 뭐 이 용법이 뭔지, 그다음에 이 디자인은 어떻게 이제 예시가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딱 "어떻게 만들라." 그래 가지고 이거를 보고 이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또 저희는 그러잖아요. 개발을 할 때 안드로이드 순정 UI를 쓰면은
좀 뭔가 앱이 안 예뻐 보이고 퍽퍽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현재 이제 메이저 앱들은 이 머터리얼 디자인 자체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들을 보시면은 디자인이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네. 이런 디자인에는 사실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우선 단순해서 사용자들이 해당 앱의 정보에만 집중하게 도와줘요. 그다음에 다른 앱들과 이제 비슷할수록 사용자가 더 오래 사용을 합니다. 디자인 개념 중에는 유저 온보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저들이 앱을 켰을 때 이제 처음 앱이 실행했을 때 그 유저가 얼마나 머물러 있냐라는 개념인데 이제 그 유저가 이 앱이 친숙하지 않거나 불편하다면은 이 앱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메이저 앱들과 '내가 전에 사용하던 앱이랑 똑같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편함을 느껴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카카오톡도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한 게 보이는데 밑에 이제 플로팅 바가 있고 원래 위쪽에 메뉴바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스와이프로 넘어갈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기존 구글 머터리얼 디자인에 따라간 걸 볼 수 있죠. 그래 갖고 이제 근데 이제 굳이 머터리얼 디자인 순정으로만 사용할 필요 없어요. 자동차에도 튜닝이 있듯이 저희가 머터리얼 디자인을 가지고 자신의 서비스에 맞춰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사진도 안드로이드 이제 머터리얼 디자인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안드로이드 폰 크기에 따라서 픽셀 크기를 이제 어느 정도로 계속 늘려가면서 이제 자신이 이 폰트가 예쁜지, 이 폰트 사이즈가 예쁜지를 볼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셔도 좋고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머터리얼 디자인 자체하고 카카오톡 앱과 이제 유튜브 앱이 그냥 거의 동일시하다는 거의 이제 UI 배치가 동일시하다는 것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에 말하자면은 안드로이드 공식 머터리얼 디자인의 디자인 용법을 따르는 게 여러 가지 폰과의 호환성이나 아니면 이제 개발자의 측면에서도 개발의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근데 개발 이야기보다는 그냥 좀 제가 생각한 거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말하는 거여서 좀 혀가 자꾸 꼬이네요. 이게 피곤해 가지고.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발표자 저도요. 감사합니다. 발표 자료도 너무 멋있어. 급조했습니다, 급조. 사실 디자이너님들이 이제 아이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아이폰 위주의 디자인을 많이 뽑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힘들고. 이제 막 이 기능을 해 달라 했는데 이제 이 기능에서 이제 이렇게 막 애니메이션 넘어가는 건데 네. "아니 아이폰은 되던데 왜 안드로이드는 안 되죠?" 하면은 이제 자기가 또 막 설명해야 되고 막 저만 맨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아이폰 개발자는 멋있게 "네 됩니다." 이러는데 저는 "안 돼요." 막 이러고. 그래서 많이 슬프네요. 슬프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제 주변에서 iOS 개발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iOS 쪽에는 좀 지원해 주는 게 많더라고요, UI적으로. 근데 안드로이드는 이제 순정으로만 앱을 만들라 하라면은 솔직히 못 만들 것 같아요. iOS는 뭐 커스텀으로 지원되는 게 엄청 많은 건가요? 그런 컴포넌트들이? 그냥 애초에 회사 측에서 그 디자인 자료들이나 아니면 살짝 좀 그냥 기본 버튼 자체가 사실 예뻐요. 아. 그냥 기존 디자인들이 다 예뻐 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 보면은 막 버튼 하나 띵 놔두면은 진짜 그냥 데모앱 같잖아요. 근데 사실 iOS 엑스코드로 딱 그냥 버튼 하나만 놔두면 진짜 그것만큼 예쁜 게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아무것도 추가 안 해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들이 또 엄청 예쁘고 그래서 부럽네요. 이제 안솜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선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살짝 주인공이 데미를 장식하는 느낌이랄까요? 오. 오. PPT 퀄리티가 오. 보입니다. 와. 아니 언제 이런 PPT를 미리 예예. 네. 네네. 친구가 이렇게 개발자 지식 공유
또 이쪽은 그다음에 사실 이런 공부 공유? 이게 비슷해. 어. 배우는 게 있으니까. 저 두 개는 무조건 추가해야 되는 그래도 건가요? get 신기능에 wood 대해서는 다 list 사실 같이 공부해야 size랑 되는 get new list size. 저 상위에 있는 저 두 개의 메소드 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추가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네네네. 아. 업데이트 쪽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방금 지나갔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럼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저 콜백을 생성해 줘야 되는 건가요? 혹시 저 calculate diff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건가요? 오. 제 생각에는 그 현재 리스트랑 새로운 리스트의 그 차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결과를 저장하는 거 아닐까요? 아마도. 혹시 저도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혹시 그 엄청 큰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에는 이제 디프 U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이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연산을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데이터가 방대하다면 그 연산이 느려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 가지고. 아 네. 그럼 모든 데이터를 일일이 다 비교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아. 네. 네. 오 그러면은 좋네요. 서브밋 리스트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랑 아까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랑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네 물어본 거라. 그럼 무조건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게 많은 이점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왜 애초에 그것만 쓰지 않고 왜 이런 것도 만들었을까요? 저는 따로 용도가 있나 이게 좀 궁금한. 아 그럼 여기서 쪼끔 더 나간 게 이제 쪼금 더 발전된 게 그 저희가 좀 익숙하게 쓰는 그 서밋 리스트 있는 그거 리스트 어댑터랑 같이 쓰는 그거인 아 네. 감사합니다. 구현하는 건 처음이라 좀 많이 신기하네요.
네, 감사합니다.